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 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현재 투자의 참견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투자의 참견에서는요, 주식부터 해외 선물 그리고 부동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각각의 고민과 문제점, 법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증권 전문가 분들과 이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솔루션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이 톡앤스탁 상담 게시판에 있는 사연을 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이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릴 겁니다. 또한 샵 3989로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앤스탁 투자의 참견 이 사연에 채택되신 분은요,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통 메신저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톡앤스탁 투자의 참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의 참견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강성진 변호사님과 김본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먼저 강성진 변호사님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네, 맞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아우,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점이 참존 경영권 문제 그리고 이 참존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에 공중파 방송에서 이 김광석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이 경영자들의 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의 좀 문제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네,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좀 오너 리스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 사건 중에 기억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오너 리스크가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대한항공의 뭐 땅콩향 사건이라든지, 네, 뭐 여러 그 경영진들의 어떤 부도덕한 행위로, 네, 그리고 불법한 행위로 인해서 많은 어떤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오너 리스크 사건이라고 하면은 최근 그 전 빅뱅 멤버 승리 씨의 네, 아우리 라멘이, 네,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우리 라멘. 네, 이 사건을 이제 제가 직접, 네네, 맡아서 소송 대리인을 하고 있는데, 직접 맡아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맡아서 이제 하고 있어요. 아우리 라멘, 네, 측을 상대로. 유명하신 분이고. 네, 아니요. 네, 그렇게, 네, 하고 있는데, 오너 리스크 사건을 직접 이제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된다고 느끼는 게, 네, 어떤 그 승리라는 굉장히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널리 퍼진 그런 어떤 공인이잖아요. 네. 연예인이고, 이런 사람들의 그 버닝썬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로 인해서, 네, 또 점주라든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사실 오너 리스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네, 그 오너들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 책임 혹은 오너들 스스로가 져야 될 법적 책임만 문제가, 네네, 됐었지, 뭐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면 점주라든지 혹은 뭐 주식회사를 예를 들면 주주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피해는 현실적으로 구제책이 미흡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아우리 라멘 사건으로서, 네네, 조금 오너 리스크가 좀 법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또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원래 아우리 라멘, 네, 몇 번 갔었는데, 네, 그 뒤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점주들이 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많은 문제점이, 네, 있어요. 이거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오너 리스크에 관한 어떤 효시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여태까지는 그 오너의 어떤 개인적 일탈 행동이나 비위 행동으로 인해서, 네네, 점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오너의 일탈 행동과 그 점주의 매출 하락이 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서 네. 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곧 결과도 나올 거니까 네네. 그때 또 한번 다뤄주시면 자세히 이 이슈에 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본스타님 항상 함께 해주고 네. 계십니다. 이 지난번 좀 참존산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때 기억에 남던 게 이 오히려 참존 창업주 김광석 이 회장이 좀 물러나니까 네. 회사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네. 이 주식 좀 투자를 할 때 이런 좀 오너 리스크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주식 네. 시장에서 좀 대표적인 오너 리스크 사건이다 하면 좀 어떤 게 좀 떠오르실까요? 주식시장에서 오너리스크 사건이다 네네. 하면은 뭐 듣는 삼성전자는 기분 나쁘겠지만 아, 일단 네.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죠. 이재용 네. 부회장이 이제 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루가 돼서 네. 예, 뭐 뇌물을 줬다 안 줬다 특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삼성물산 합병이 뭐 인수 과정이 제일기업 합병 과정이 뭐 어땠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네. 예. 제일모직하고 합병 과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 주가를 월봉으로 꺼내놔 봤거든요. 네. 2016년도부터입니다. 2016년도부터 그 전에는 이제 잘 맞진 않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왔잖아요. 네.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어디 가 계셨냐면 감옥에 가 계셨어요. 아. 교도소에. 네.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니까 주가가 떨어졌어. 어. 참 희한하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네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은 없는 게 낫지 않냐. 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네. 정도로 네, 주가가 뭐 삼성전자 주주들은 아마 동의할 거예요. 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맞아. 이재용 부회장이 없을 때가 주가가 참 좋았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데 네. 주가는 오르고 있잖아요. 꼭 네. 이게 꼭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그럴 얘기 좀 수 드리고 있죠. 네. 싶고요. 아까 이제 강성시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대한항공 역시 네. 오너 리스크의 아주 결정적인 그렇죠. 예, 결정판. 네. 일가죠. 여기는 뭐 그렇죠. 오너 한 명이 아니고 그냥 일가 가족 일가. 단체가, 가족 단위로 네. 가족 단위로 그러기 참 쉽지도 않은데 네. 보통 가족분들 중에 꼭 한두 분은 꼭 정상적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저는 비정상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보통 보면 어디든 이제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네네네. 있어서 그런 걸 다 잡고 갈 수 있는데 네. 뭐 대한항공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최종 판결을 받아봐야 다 나오는 네. 거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됐던 게 스튜어디십 코드.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일반 연기금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결권을 행사해야 된다. 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창장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의결권 행사해서 이 오너에 대한 이런 규제를 좀 해줘야 된다. 주주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강수진 변호사님 얘기했던 그 네. 아우리라면 사건 아니지만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이제 오너 리스크의 뭐 대표적인 거죠. 네. 예, 그 양 회장님, 네. 양 회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뭐 물론 소속 가수를 아끼는 마음 이런 건 좋겠습니다만, 네네. 불법으로 그렇게 아끼면 안 되니까 일단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YG 주가를 보시면 대한항공 주가 일단 먼저 볼까요? 대한항공 네. 주가를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급락해가지고 네. 정말 이게 월봉인데요. 그 일이 벌어진 2015, 16년 이때부터 쭉 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주가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YG, YG 차트를 보시면 YG는 최근에 정말 완전히 무너진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YG 소속 가수들 중에 이제 가장 네. 뛰어난 G드래곤이 네.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복귀를 맞습니다. 해서 네. 과연 이 주가를 얼만큼 반등을 시킬 건지 이거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JYP를 차라리 네. 눈여겨보자. 제가 왜 그 얘기 안 하나 네. 했습니다. JYP는 네. 있지가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가 없어져도 있지가 있어요. 네. 있지가 너무 있고. 좋아하는 거 티내는 거 아니세요? 제가 네. 팬클럽 회원입니다. 제가 팬클럽 회원이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오너 리스크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동성제약이 있습니다. 동성제약. 동성제약이 있는데 이 동성제약이 제약 바이오 회사예요. 근데 네. 틈만 나면 갑자기 발모제를 만들었다는데 갑자기 항암 신약을 네네. 연구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다든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빵빵 떠요. 네. 근데 이렇게 빵빵 뜨는데 빵빵 뜰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결국은 다시 차트를 보시면 결국은 다시 제자리예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지금 이때는 아닌데 이때는 과거에 이렇게 빵빵 뜰 때 과거에 뜰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뜰 때 우리 그 동성계약의 대표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함을 얘기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분께서 주가 조작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분은 정가까지도 쌓여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 거의 상습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계약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질 않아요. 예, 그래서 가끔 시청자분들 가끔 이런 얘기해요. 상담한다고 동성계약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항상 똑같습니다. 제 결론은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동성계약 올리지 마세요. 저는 똑같아요. 항상 무조건 매도. 예. 이런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게. 자, 그리고 가장 결정판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트가 없습니다. 네. 네오세미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 네, 태양광 하는 회사였는데 네. 1부터 100까지가 다 사기였어요. 근데 이 사기에 모든 사람들이 춤을 췄는지 같이 짜고 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산업은행부터 예, 뭐 그때 장관님 최땡땡 장관님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이름 바뀌었던 예, 거기 몇 명의 의원들 이런 분들 가서 맨날 그 네오세미테크 가서 사진 찍고 좋은 기업이다 막 이랬거든요. 네. 결국 다 사기였어요. 예, 분식회계를 냈죠. 네. 완벽한 분식회계. 그 오너인 오명환 대표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이분이 막 나 월급 안 받고 일하겠다. 내가 표본이 되겠다 하셨는데 예, 다 거짓말이었죠. 예, 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결정판이 있었는데 이 네오세미테크 결국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예. 이제 투자의 참견에서 이슈 먼저 짚어보고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릴 이슈는요, 이 참여 게시판 사연에도 최근에 좀 여러 번 올라왔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연이자 이슈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최근에 영화 블랙머니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내용 자체가 이 과거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과 이 론스타 먹튀 논란을 영화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욱더 이슈가 됐는데요. 이 토겐스탁 참여 게시판에도 영화 블랙머니가 흥행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사연에 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영화 블랙머니는 일단 픽션이기 때문에 좀 허구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이 론스타 사모펀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본스타님, 이 증권 전문가 분으로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 외환은행의 가치는 좀 어느 정도 했는지, 과연 좀 여기에 대한 가치가 적절했는지와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좀 매각과 인수합병의 과정하고 이 론스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외환은행이 이제 하나은행으로 이제 인수되면서 KB 하나은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그 준정부 투자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히 명칭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쪽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차마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얘기했다가는 예, 막 여기저기서 막 소송 걸까봐 얘기를 못하겠는데 적당히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IMF부터 시작해요. IMF 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 은행이 다 망합니다. 예, 그때 이제 새마을금고 및 몇 개만 빼고 다 망하거든요. 다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돈이 다 예금자 보호법 이상 돈 다 날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망하기 직전에 나라에서 다 국유화를 시킵니다. 전부 다 국유화를 시켜요. 전부 다 국유화를 시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은행이 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이고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아직도 나라에서 갖고 있어요. 아직도 못 팔아, 아직 다 안 팔아가지고 그때 다 가지고 있다가 다 판 거예요. 다시 다 판 건데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미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팔았냐면 이제 칼라일 그룹이라고 되게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헤지펀드죠. 칼라일 그룹이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칼라일 그룹부터 시작해야 돼 이거를. 이걸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막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자, 근데 이 칼라일 그룹이 원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시죠? 그 부시 대통령이 칼라일 아시아 고문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때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털이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때 뉴브리지 캐피털 역시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칼라일 그룹, 그러니까 칼라일 그룹이 같이 갖고 있는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 뉴브리지 지분을 70% 가지고 있는데 이 텍사스 퍼시픽 그룹은 또 아버지 부시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군요. 아버지 부시 쪽하고 연관이 있죠. 그리고 칼라일 아시아 담당하고 칼라일 그룹하고 론스타 운용사
이 운용력들끼리도 친형제지간이에요. 네. 그냥 약간 뭔가 엮여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얘네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미은행, 제일은행, 그 다음에 외화은행까지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사모펀드가 다 인수를 해요. 네. 근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비드 본더만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텍사스 퍼시픽 그룹 소속인데 이분이 또 론스타 창업자이기도 해요. 다 엮여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한미은행은 결국은 시티은행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제일은행은 SC그룹으로 매각이 돼요. 네. SC 그래서 지금 SC은행이 지금 옛날에 제일은행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외환은행이 남아 있었는데 이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론스타가 이제 인수할 때 당시 김석동 금융위 국장님, 영화에 나온 그 국장님, 네네. 예, 그 국장님이거든요. 근데 그 국장님을 모델로 했는데 정확히 그 사건이 똑같진 않으니까 네. 뭐 똑같다고 얘기는 안 드릴게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런 주 모델이 됐겠죠. 그 이분이 김석동 국장님이신데 네. 이분이 업무 협의를 강요한 정황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녹취록도 있고 막 많아요. 엄청나요 이거 증거가. 그러면서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사이에 헐값 매각 책임 소재를 서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네. 이런 내용도 나와요. 윗선에서 봐줄 거야 다. 네.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요거는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그러면서 이제 론스타가 최종 인수전까지 가서 인수를 했는데 이 특수관계인으로 이게 비금융 자본,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은행은 아무나 인수를 못 해요. 은행은 산업자본은 인수를 못 합니다. 비산업자본, 비금융자본도 비금융자본 인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특수관계인은 다 하나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전부 다 비금융자본으로 다 전부 다 둔갑시켜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개 나눠가지고 하나인데 원래. 네. 그러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인수 과정을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던 영화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을 얘기 드리면 원래 이 외환은행이 하이닉스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주식도 가지고 있었고 이게 하이닉스 네네. 주가가 그때 한 주당 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주가를 1,000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버리죠 이걸. 네. 그래서 BIS 비율이라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인데 이게 8% 이하로 맞춰버립니다. 네, 네네. 하이닉스 주가가 9,000원인데 이걸 1,000원으로 평가를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평가죠.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 6, 7만 원 넘어가요. 네, 엄청난데. 네. 근데 지금 외환은 이러면서 이제 근데 잘 가다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외환 카드가 원래 론스타가 외환 카드 인수하면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죄 판결 받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아무나 인수를 못 하죠. 대주주가 문제가 있으면 인수가 파기가 돼요. 인수가 안 돼요. 그래서 외환 카드가 이 최종 유죄 선고를 받은 뒤로 결국 외환은행도 넘겨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여기서 원래는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징벌적 처분을 내리거든요. 네. 징벌적 처분을 내려서 바로 그냥 장내 매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을 장내 매각하지 않고 김석동 이분이 또 나옵니다. 갑자기. 근데 이분이 이때는 위원장이 되셨어요. 승진하셨죠. 네네. 예, 승진하셔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조건 없는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려요. 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 론스타는 안 그래도 뜨고 싶었는데 그래 주식 팔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가 됐죠. 그러면서 이걸 하나은행이 결국 인수를 했고 네. 금융위 같은 경우는 론스타는 이제 금융위가 이제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지만 네. 법의 취지나 론스타의 신뢰 유지 측면에서 산업자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게 회개한 논리죠. 네. 원래 산업자본인데 법의 취지와 론스타의 신뢰 유지 측면에서 얘는 산업자본 아니다? 뭔 궤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근데 이 궤변으로 결국은 판단을 잘 내려요. 잘 내려가지고 지금은 론스타가 먹튀를 했죠. 네. 먹튀를 한 상태고 론스타는 지금 재빨리 우리가 못 떠나서 손해를 봤다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5조 원을 내놔라.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내놓으라고 하죠. 똑같은 금액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외환은행이 론스타를 이제 외국 회사로 헐값에 넘겼는데 실제로 론스타는 그것을 아주 비싸게 팔아넘겼고 그것에서 차익을 얻었을 이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러한 참고로 얘기드리지만 영화를 한 것이죠. 칼라일 그룹, 뉴브리지 캐피털, 론스타 이 3사가
통해 가지고 이 은행 세 개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7조 원 정도. 아, 네. 한마디로 좀 이런 고발성 영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영화는 픽션이니까. 네네. 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있지 여기 역할의 주인공들이 좀 검사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이 봤을 때 과거 외환은행의 매각 그리고 론스타의 헐값 인수 논란 그리고 지금의 하나은행이 인수가 되면서 이 KB 하나은행이 된 과정에서 우리가 좀 법적인 논란이 됐던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네. 이제 못 봐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네네. 사실 그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굉장히 김본스타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네네. 쭉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ISD라고 해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조 1천억 원에 대한 거는요. 5조 1천억 원인가요? 네. 아, 근데 뭐 비싼 얇았네. 돈다 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만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네. 말씀을 드릴 게 결국에는 이제 인수를 한 최종적인 당사자가 이제 하나금융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금융도 소송의 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국제 상공회의소 산하 이제 중재소에다가 제소를 한 거거든요. 하나금융을 상대로. 네네. 이게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하나금융이 인수를 할 때 네. 론스타 측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협상 과정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때 협상가를 낮추지 않으면 정부가 아예 매각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협박을 했다라고 네. 이제 론스타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매각 가격을 뭐 8천억 원을 낮췄다라고 해서 뭐 네네.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는 협박에 의해서 하나금융에 이제 넘긴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네. 협박에 의한 거니까는 나는 손해를 받고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한 거를 네네. 이제 국제상공회의소에 한 거예요. 그래서 161.6조를 네. 청구를 하나금융 측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가 올해 나왔습니다. 아, 나왔네요. 네, 아.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어요. 이거 네, 이거는 이제 하나금융이 그렇군요. 전부 승소를 네. 했고 어쨌든 이 결과가 올해 이제 나오기 전까지 하나금융 역시 막 론스타의 어떤 그런 그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거에서 이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금융은 네. 뭐 어쨌든 좀 구제를 받았고 여기선 벗어났었다라고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만약에 저도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면 사실 밝혀진다면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럼 이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이런 분들 해당 담당자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론스타가 그 소송을 건 주체 네네. 자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자체예요, 그냥.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면 헐값 매각이 불법이었다 이러면 헐값 매각이 불법이었다. 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거 외환은행을 파는 것 자체가 원래 팔면 안 되는데 금융위, 금감원, 재경부 직원들이 짜고 쳐서 이렇게 팔아 넘긴 거다. 이거는 직무유기가 그렇죠. 아, 직무유기로 이게 또 근데 들어가나요? 꼬리 직무유기죄라고 끊기로 아예 막 그냥 해서 이거는 그럴 수도 형사상의 있잖아요. 네네. 범행이 이제 네.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네네. 밝히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있다. 네. 참 저는 이런 게 밝혀져서 좀 음. 정의 구현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꼭 봐야 되겠어요. 네. 워낙 요즘에 저도 뭐 사실 인기가 좀 많은 못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이 영화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네. 김본스타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참여 게시판에 왜 우리나라 금융주들 주가는 이렇게 안 오르죠?라고 이렇게 좀 상단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항상 저평가다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본스타님이 봤을 때 좀 우리나라 좀 증권주나 은행주들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참고로 얘기해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증권주, 은행주 얘기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은행 중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은행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어. 총 3개가 있겠네요. 네네. 3개. 네,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끝. 아까 얘기했던 하나은행, 예,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그 대주주가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민은행 마찬가지고요. 신한은행 마찬가지예요. 예, 전부 다 우리나라 은행이 아닙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네. 예, 대주주가 다 외국인들이 대주주예요. 물론 여러 명의 대주들이 섞여 있지만 네. 예, 그거까지 얘기 드리고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주, 금융주들이 왜 주가가 안 오를까요? 라는 질문에 얘기를 뭐라고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이 그 규제 완화 규제 일변도로 규제 일변도죠. 완화가 아닙니다. 규제 일변도로 문안의 개구리입니다. 예, 문안의 개구리라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그냥 뭐 우리나라 금융 수준이 상당히 낮고요. 사실은. 네. 저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은행이나 증권 직원들 막 멋있게 폼 막 이렇게 딱 재고 있잖아요. 멋있게 네네. 이렇게 딱 좋은 수트 있고. 예, 전 세계 거의 100위권이에요. 네. 예, 상당히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준이 좀 안 좋다. 좀 이따 이슈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이슈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오늘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오늘 상장을 했어요. 네네. 상당히 이분은 상당히 존경스러운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IB 쪽에 상당히 성과가 많았던 증권사인데 이 네. 증권사도 오늘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자산 시장은 사실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다 해외로 좀 진출해야 되는데 해외 진출해서 성공한 기업이 딱히 없습니다. 예. 지금 미래에셋 대우 정도? 요 정도 빼고는 큰 성과가 없어요. 근데 이 미래에셋 대우마저도 네네. 일감 몰아주기 요즘에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딱히 보험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 등이 또 관건인데 네. 보험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이 요즘 보험 시장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50% 이상 지분을 못 갖게 돼 있었는데 50% 플러스 한 주까지 할 수 네.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건 완화했으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주권주나 은행주가 좀 오르려면 네. 해외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국내에서 그만 놀고 네네네. 국내에서 돈놀이 그만하고 이제 해외에서 좀 네. 해외 돈을 좀 가져와서 국내로 갖고 오는 네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